세리가 없어졌어요. 카페 사장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터져나왔다. 민경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화면이 깨졌다. 뭐라고? 30분 전. 세리 알바 카페. 닫힌 셔터 앞에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다. 파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회전하며 건물 외벽을 규칙적으로 훑었. 좁은 골목에 반사된 불빛은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졌음을 온 동네에 알리는 듯했다. 사장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진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알바 끝나고 나가던 길이었어요. 제가 민 사장님께 전화도 드렸는데 안 받으시길래.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엔 여전히 통화 중 끊김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다. 그 말에 민경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집 소파 위 통화 기록엔 부재중 전화 7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시간 간격은 점점 좁아져 있었다. 첫 전화부터 마지막 전화까지 불과 10여 분. 그 사이 세리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민경채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며 자신을 저주했다. 그 시간에 난 자고 있었네. 민경채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수면제 통이 놓여 있었다. 요즘 잠을 못 이루어 먹기 시작한 약. 그 약이 세리의 구조 신호를 막아버린 것이다. 손끝이 차가웠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루시아가 이를 앙다물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세리 행방이 먼저야. 루시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이들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분노. 손가락이 팔짱 낀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CCTV 화면이 돌아갔다. 흑백 화면 속 시간 표시는 오후 10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골목 모퉁이 검은 봉고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다. 차는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접근했다. 마치 이 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알 수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복면 쓴 남자 둘이 세리를 번개처럼 끌어올렸다. 영상 속 세리는 저항했다. 팔을 휘둘렀고 몸부림쳤다. 하지만 두 남자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세리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핸드폰이 구르며 화면이 깜빡였다. 발을 버둥거리던 세리 운동화가 길바닥에 한번 끌리다가 사라졌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차 문이 닫히고 봉고차는 다시 헤드라이트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전체 시간 불과 15초. 번호판 안 보여요? 루시아가 화면에 얼굴을 바짝 붙였다. 눈을 가늘게 뜨고 영상을 한 프레임씩 넘겼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번호판 없앴네요. 일부러. 형사가 답했다. 그의 표정도 무거웠다. 수십 년 경력이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된 납치 사건은 흔치 않았다. 번호판을 떼어낸 것은 기본이고 차량 이동 경로까지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주변 CCTV 다 확인했지만 차량 추적이 끊겼습니다. 아마 골목길로만 이동했을 겁니다. 그제야 민경채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전 병원 복도였다. 민두식에게 오늘 안으로 처리해드리겠다고 병실 복도에서 허리를 굽히던 남자들. 그들의 눈빛은 절박했다. 충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버림받은 자들의 눈빛. 그런데 민두식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손짓 하나로 내쫓았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린 버려졌다는 소문과 함께 사라졌던 그 조직. 아버지한테 팽당한 애들이다. 민경채가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돈도 자리도 다 잃었으니 이제는 세리까지 판돈으로 쓰겠지. 루시아가 눈을 치켜떴다. 그 말에 모든 것이 설명됐다. 복수와 생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 이들은 이제 잃을 게 없는 자들이었다. 세리를 인질로 잡고 민두식이랑 다시 거래하려고? 아니면 민경채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다. 민두식은 협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위협받는 순간 그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아버지한테 충성 심판 보여주려고. 자기들이 직접 처리해왔다고. 짧은 침묵이 흘렀다. 형사도 주변의 경찰관들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숨어 있었다. 세리가 인질이 아니라 이미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루시아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일단 스텔라 장부터 흔들어. 저 사람, 민두식이랑 김선재 사이에서 제일 먼저 냄새 맡는 인간이야. 민경채가 루시아를 노려봤다. 눈빛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너, 아직도 그 사람 믿냐? 믿는 거 아니야. 루시아가 잘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쪽 판이 어디까지 썩었는지 아는 사람부터 뽑아 쓰자는 거지. 루시아는 스텔라 장과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 알고 있었다. 친자 검사 조작, 병원 매수, 언론 통제. 그 모든 일에 실무를 챙긴 사람이 스텔라 장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증거도 많이 쥐고 있었다. 형사가 말을 보탰다. 그의 표정은 직업적인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실종 신고는 이미 접수됐고요. 통신사 위치 추적 들어갑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가족분들도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 어떤 대비요? 민경채가 겨우 물었다. 목구멍이 바짝 마른 듯 목소리가 갈라졌다. 몸값 요구, 영상 협박, 아니면 형사가 말을 흐렸다. 그는 차마 끝까지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요즘 조직들 선 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루시아가 먼저 나섰다. 민경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반말로.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격식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넌 이제부터 선택할 시간 없어. 내 아버지 편에 서 있을 건지, 내 딸 옆에 설 건지. 지금 정해야 돼. 민경채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의 딸로 살았다. 민두식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순간이 왔다. 세리, 건드리면 아버지든 누구든 진짜 끝까지 갈 거야. 그 밤 두 엄마의 발걸음이 민두식을 향해 동시에 돌아섰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다. 경찰차의 파란 불빛은 여전히 회전하고 있었고 그 빛은 두 여자의 굳은 표정을 번갈아 비췄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스텔라 장의 펜트하우스. 평소 같으면 와인 냄새와 조용한 클래식이 흐를 시간. 거실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높은 천장에 걸린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렸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다. 바닥에 깔린 대리석이 발소리를 메아리치게 만들었다. 세리가 납치됐다고? 스텔라 장과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크리스탈 잔이 테이블에 닿으며 짧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애가 왜? 누가 이득을 보는데? 스텔라 장는 감정보다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납치 사건조차 그녀에겐 하나의 변수였고 그 변수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계산하고 있었다. 루시아가 곧장 받아쳤다. 그녀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스텔라 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두식한테 버려진 애들 있지. 그 인간이 예전에 문태경 처리하라며 썼다가 병원 복도에서 쫓아냈던 그 조직. 루시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퍼즐을 맞춰놓은 상태였다. 이제 남은 것은 스텔라 장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뿐. 민경채가 이를 악물었다. 그녀도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병실에서 분명히 말했어. 쓸모없으면 정리해라고. 지금 그 정리가 세리한테 온 거야. 민경채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정리 대상으로 본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스텔라 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와인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입술에 묻은 와인을 혀로 핥아내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건데?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이 숨어 있었다. 스텔라 장는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판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루시아가 서류 한 뭉텅이를 꺼냈다. 친자 검사 원본, 수정 흔적이 선명한 보고서, 공실장 계좌 내역, 그리고 장 여사 서명이 들어간 지시서. 하나하나가 스텔라 장의 개입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이거 다 당신 카드였잖아. 세리를 손녀로 올려놓고 미소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던 루시아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지시했고 얼마가 오갔는지. 모든 것이 명확했다. 스텔라 장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입술은 여전히 매끄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건 그때의 최선이었어. 민강유통 지키고, 내 노후 지키고, 내 손녀 될 애 한 명 정하는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정당화가 섞여 있었다.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려는 듯한 어조. 그 최선이 지금 애 하나를 봉고차 안에 묶어놨어. 루시아가 잘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분노가 통제된 목소리로 압축되어 나왔다. 미소에 이어서 세리까지. 다음은 누구야? 그 말에 스텔라 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백미소. 그 이름은 스텔라 장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 자신의 진짜 손녀였던 아이. 그 아이를 잃은 건 계산착오가 아니라 시스템의 파괴였다. 민경채가 나섰다. 그녀는 스텔라 장 앞까지 다가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스텔라 장, 이 판 내가 짰지. 근데 아버지는 내 카드도 언젠가는 버릴 거야. 지금 세리 납치한 애들이 나중엔 너한테도 올 수 있어. 민경채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민두식은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경고. 스텔라 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민두식이 자신을 언제까지 필요로 할지. 쓸모가 다하는 순간 자신도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루시아가 덧붙였다. 우리가 같이 뒤집으면 민두식 김선재 둘 다 끌어내릴 수 있어. 증거, 내가 제일 많잖아. 루시아는 스텔라 장의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짚었다. 증거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다. 스텔라 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그녀는 잠시 창가로 걸어가 밤 풍경을 내려다봤다. 서울 시내가 불빛으로 가득했다. 저 많은 사람들 중 진실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잠시 침실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금고에서 USB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USB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막중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민두식 해외 비자금, 김선재 로펌 뒷거래, 병원 검찰 언론줄 대놓은 리스트까지 다 있어.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엔 수십 년간 쌓아온 정보력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해왔다. 언젠가 필요할 날을 대비해서. 민경채가 숨을 삼켰다. USB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걸 왜 이제야? 이제야 가격이 제일 비싸졌으니까. 스텔라 장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 같은 것이 스쳤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 내 딸이 납치된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야. 루시아가 USB를 집어들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손바닥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검찰부터 갈까? 언론부터 터뜨릴까? 둘 다. 스텔라 장가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승부사의 웃음. 검찰엔 살인사주랑 자금줄부터 던지고 언론엔 딸 잃은 엄마 둘의 반란 프레임으로 엎어.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있었다. 어떤 순서로, 어떤 타이밍에, 누구를 먼저 무너뜨릴지.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다. 너, 우리 편이야? 민두식 편이야? 스텔라 장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는 와인잔을 비우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난 내 편이야. 근데 지금 내 편이 되려면 민두식이 먼저 무너져야 하거든. 그 시각, 허름한 창고 안, 페인트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세리는 입이 막힌 채 의자에 묶여 있었다. 손목과 발목에 묶인 밧줄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거친 숨소리. 똘마니 우두머리가 전화기를 쥔 채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우리도 장난 아니라고요. 이번에 애까지 잡았으니 우릴 버렸다는 말 다시는 못하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평생 민두식 밑에서 더러운 일을 해왔던 그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버림받았다. 이제 남은 건 복수뿐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두식의 낮은 한마디. 그 애, 필요 없어. 사고 난 것처럼 처리해. 짧은 신호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똘마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손에 쥔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봐라, 저 집안은 필요 없어지면 다 죽이래.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돌아올 거란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창고 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검찰청 브리핑룸. 스텔라 장가 흘린 USB 덕에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방을 가득 채웠다. 민강유통 비자금 의혹 자막이 뉴스 화면을 뒤덮었다. 속보띠가 화면 아래를 빠르게 흘러갔다. 그 와중에 민두식은 여전히 회장실에서 버텼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그는 곧장 회사로 복귀했다. 창백한 얼굴, 느린 걸음걸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별거 아니야. 그는 비서를 향해 말했다.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강조했다. 돈 움직인 건 다 김선재 손이야. 기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해. 민두식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면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회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TV 화면이 켜졌다. 라이브 방송 표시가 화면 모퉁이에 떠 있었다. 화면 속 예고 없이 등장한 얼굴. 민경채였다. 검은 정장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단단하게 묶은 머리. 민 사장, 지금 어디야? 민두식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가며 소리를 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브리핑룸 마이크 앞에서 민경채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저는 민강유통 전무 민경채입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방 안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졌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내자 옆 사람이 쉿 하고 입을 막았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이자 현 회장 민두식, 그리고 회사 법률 고문 김선재와 함께 저 역시 공범이었다는 걸 인정하러 나왔습니다. 순간 방이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수다가 멈췄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20해 전 항구에서 벌어진 정우세 씨 사건. 몇 해 전 민강유통 옥상에서 떨어진 한 소녀의 죽음. 그리고 어젯밤 저희 딸 민세리가 납치된 사건까지. 민경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단어 한 단어가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누군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고 누군가는 급히 메모를 했다. 카메라맨들은 줌을 당겨 민경채의 표정을 클로즈업했다. 저는 더 이상 몰랐다는 말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몰랐다고 믿고 싶었을 뿐 사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실에서 민두식이 TV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책상 위 물건들이 그의 손에 쓸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현 미쳤어? 당장 끊어? 비서가 허둥지둥 전화를 들었지만 방송국 측은 받지 않았다. 라이브 방송은 이미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선 실시간 검색어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하지만 이미 전파는 전국으로 뻗어나갔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내 딸 앞길 막는 놈은 여기서 끝낸다. 그 말 아래서 한 남자가 죽었고 한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민경채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눈은 단단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보지 않았다. 모두 외우고 왔기 때문이었다. 아니, 외울 필요도 없었다. 평생 가슴에 새겨져 있던 죄책감들이었으니까. 전 오늘 제 몰락과 함께 제 주변 모든 공범들의 이름을 밝히려 합니다. 혼자만 깨끗한 척하고 싶지 않아서요. 혼자만 무너지는 척하고 싶지도 않아서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다. 마이크를 쥔 젊은 여기자였다. 그 공범들,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민경채는 준비해 온 종이를 펼쳤다. A사 용지 2장 분량, 이름과 날짜,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두식 회장, 민강유통 법률 고문 김선재, 신생아 바꿔치기에 관여한 공모 실장, 친자 검사 조작에 협조한 병원 관계자 3인, 그리고 그 모든 걸 묵인하고 덮은 저 자신입니다. 그녀는 각 이름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카메라는 그 종이를 클로즈업했고 시청자들은 화면에 적힌 이름들을 스크린샷으로 남겼다. 그 순간 김선재 사무실에서도 같은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고급 가죽 의자에 기대 앉아 보고 있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오른손 손가락이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다. 미쳤네. 진짜. 그는 조용히 웃었다. 비웃음 같기도 하고 감탄 같기도 한 웃음.
어떻게 저 타이밍에 나를 끌어들이냐? 곧이어 검찰에서 들어온 문자 한 통. 진동이 울리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 드립니다. 김선재는 휴대전화를 뒤집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또 다른 전화기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둔 비상 연락망. 안 되겠네. 그는 3번으로 전화를 걸었다. 벨이 3번 울린 뒤 연결됐다. 여보세요, 검사님. 나 아시죠? 김선재 변호사. 민두식 회장건으로 딜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검사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조심스러우면서도 관심 있는 목소리. 딜이요? 세리 납치건 포함해서 민두식이 시킨 일들 리스트 다 넘기겠습니다. 대신 제 이름은 최대한 빼주셔야죠. 전 늘 그랬듯 선 안 넘었으니까요. 김선재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민두식을 팔아넘기고 자신은 최소한의 처벌로 빠져나가는 시나리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는 끝까지 자기 살 길만 계산하고 있었다. 그 시각, 루시아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위치 추적 화면을 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서울 외곽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빨간 점이 하나 감기고 있었다. 창고 근처 기지국에 찍히는 봉고차 신호,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서 있는 민경채. 루시아가 낮게 불렀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참았다. 오늘 내가 기자들 앞에서 한 말 후회 안 해? 민경채는 허탈하게 웃었다. 창밖을 보며 작게 웃음을 흘렸다. 후회할 틈이 어디 있어. 세리만 살아 돌아오면 나머진 다 같이 지옥 구경하면 되지.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의 눈빛. 잃을 것이 없는 자의 평온함. 도심 외곽의 폐창고. 문 앞엔 경찰 특공대가 포위하고 있었다. 방탄복을 입은 대원들이 벽에 붙어 대기하고 있었다. 누군가 손신호를 보냈고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에 인질 1명, 남자 셋. 흉기 소지 확인됐습니다. 무전기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긴장감이 전해졌다. 창고 안, 세리는 여전히 의자에 묶여 있었다. 손목과 발목의 밧줄이 피부를 파고들어 빨갛게 부어올랐다. 입은 풀렸지만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울다 지쳐서 목이 쉰 상태였다. 제 엄마가 돈 줄 거예요.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남자들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저 그냥 시끄러. 우두머리가 칼자루로 의자 옆을 콱 내려쳤다. 너 하나로 회장님 목줄 잡을 수 있어. 돈, 목숨값 다 올려치기 할 거거든. 그의 눈빛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버림받은 분노, 생존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여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때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창고 안까지 울려 퍼졌다. 안에 있는 분들 들으세요. 지금 건물은 경찰에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인질에게 손대지 않으면 형량 최대한 줄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우두머리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경찰차 불빛이 사방에서 깜비고 있었다. 헬기 소리도 멀리서 들려왔다.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다. 침을 바닥에 뱉으며 말했다. 저딴 소리 믿냐? 우릴 여기까지 몰아넣은 게 누군데. 그 순간 문틈으로 들려온 또렷한 여자 목소리. 너희를 버린 사람 민두식이지. 루시아였다. 조끼를 입은 채 마이크도 없이 소리쳤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인간은 지금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쓸모없으면 정리해. 그 말만 반복하고 있어. 이번엔 너희 차례야. 우두머리 얼굴이 일그러졌다. 칼을 쥔 손이 떨렸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면 왜 내 전화엔 번호 변경되었습니다. 안내만 떠 있겠어? 루시아가 비웃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미 너희도 버렸어. 이제 너희 목줄 쥐고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잠시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부하 하나가 우두머리 옆에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형 진짜 우리도 버린 거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칼끝이 그 부하의 목덜미에 닿았다. 날카로운 칼날이 피부를 스쳤다. 입 닥쳐. 우린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돼. 우두머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때 세리가 입을 열었다. 목이 쉰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아저씨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말했다. 제 엄마들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 명은 내 인생을, 한 명은 자기 인생을 다 버린 사람이거든요. 밖에서 민경채가 그 말을 들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입을 열었다. 확성기를 잡고 소리쳤다. 세리야, 그녀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잘 들어. 이번엔 엄마가 도망 안 갈게. 너 대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맞을게. 우두머리가 욕을 내뱉었다.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지랄하네. 다 쇼야 쇼. 그 순간 특공대장이 손짓을 했다. 세 손가락을 펼쳐 보였고 하나씩 접었다. 폭파 장치가 삐 소리를 내며 작동했다. 문이 날아가고 연막탄이 터졌다. 폭발음이 창고를 흔들었고 흰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하얀 연기로 가득 찼다. 우두머리가 세리 쪽으로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옆에서 또 다른 손이 그의 팔을 잡아챘다. 그만하라니까, 형. 아까 흔들리던 그 부하였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우리 이미 끝났어. 더 이상 애까지 손대지 말자고. 몸싸움 끝에 칼이 바닥으로 튀었다. 금속 소리가 울렸고 칼은 세리에게서 멀리 굴러갔다. 그 틈을 타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방패를 든 대원들이 연기 속을 뚫고 들어왔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 총구가 남자들을 향했고 누군가 바닥에 제압됐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다. 세리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다. 의자가 넘어지며 그녀도 함께 쓰러졌다. 누군가 달려와 품에 안았다. 밧줄을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세리야, 루시아였다. 이어 조금 늦게 들어온 민경채가 두 사람 앞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세리야, 미안해. 엄마가 많이 늦었지. 세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나 누구 딸이야. 창고 안이 조용해졌다. 특공대원들도 경찰들도 모두 그 질문을 들었다. 루시아와 민경채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건 민경채가 입을 때려다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루시아가 대신 말했다. 그녀는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넌 잘못한 어른 둘한테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노력 중인 딸이야. 세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두 엄마의 손이 동시에 세리의 어깨를 감쌌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 시각, 병원 VIP 병실. 민두식은 뉴스 속 자막을 보고 있었다. 벽에 걸린 대형 TV에서 속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민경채, 친부 비리살인 사주 폭로, 민강유통 주가 폭락, 김선재 출국 시도, 세리 양 무사 구조, 납치범 3명 체포, 감히 날. 민두식이 가슴을 부여잡았다. 손이 떨렸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심박기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삐삐삐. 간호사들이 황급히 뛰어들어왔고 의사가 뒤따라왔다. 하지만 민두식은 그들을 밀쳐냈다. 병실 복도 건너편. 김선재는 이미 반대 방향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손에는 새로운 여권과 또 다른 USB가 들려 있었다. 비상 탈출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다들 미쳤지. 그는 혼잣말을 했다. 헛웃음을 흘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래도 끝까지 사는 건 늘 나 같은 놈들이더라. 그러나 계단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4명의 수사관이 출구를 막고 서 있었다. 김선재 변호사님이시죠? 어디 좀 같이 가시죠. 김선재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순간 김선재의 계산이 처음으로 어긋났다. 평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며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막다른 길에 섰다. 며칠 뒤 세리는 병원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 천장, 형광등,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문을 열고 들어온 루시아와 민경채,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스텔라 장. 세 여자가 병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고 싶지. 스텔라 장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알아. 루시아가 세리 곁에 앉았다. 세리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이 집안에서 다시는 애부터 먼저 버리는 짓은 안 할 거라는 거. 민경채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세리의 다른 손을 잡았다. 나는 이미 무너졌어. 근데 혼자 안 무너졌어.
이제부턴 무너뜨려야 할 사람들 차례야. 창밖, 민강유통 빌딩 옥상이 멀리 보였다.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돼 눈부시게 빛났다. 언젠가 그 옥상에 또다시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다. 이번엔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내려지는 사람이 누군지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세리는 두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작지만 진짜 웃음이었다.